빈출 개념 총정리입니다. 이 사진이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출을 한번 본다 그런 거예요. 기출 이론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들을 이제 조금씩 풀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기출 경향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이제 PPT로 나가 있는데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까지 이렇게 5개년치 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퍼센트가 2편하고 6편 쪽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8%, 25% 이래가지고 행정작용법이 이제 2편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법은 1편부터 6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편에 이제 행정작용법 쪽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6편 쪽에 이제 행정상 쟁송 이래가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 파트가 있는데 6편, 2편과 6편 부분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이게 그 강약을 조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된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편, 6편 양도 가장 많습니다. 양도 저희 기본서는 1편부터 3편까지 1권에 있고요. 그리고 2권에 4편부터 6편까지 2권에 있어요. 근데 1권에서 양이 가장 많은 부분이 2편이고요. 2권에서 양이 가장 많은 부분이 6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2편, 6편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죠? 3편, 4편. 그죠? 3편, 4편이 많이 출제가 돼요. 3편은 이제 행정절차법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법조문 그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4편 같은 경우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 같은 것들 이제 수단들을 배우게 돼요. 이 두 부분도 이제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법 통론 1편과 5편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5편 행정상 손해전보 부분이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부분을 다루는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 손실보상 파트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에 좀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2편, 6편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5년간 구급 행정법 총론 출제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7급도 7급 시험도요. 역시나 행정법 총론 이 들어가고 그리고 강론도 들어가요. 강론. 우리 9급 시험은 총론까지만 들어가고 그리고 7급 시험은 강론까지 들어가요. 강론. 강론의 퍼센트를 보시면은 한 26% 정도, 한 3-4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20문제 중에. 근데 나머지 총론 부분 보시면은 1편부터 6편까지 보시면은 퍼센트가 비슷해요. 2편, 6편, 그다음에 3편, 4편, 그리고 1편, 5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좀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백분율로 정리를 한 건데요. 1편에 이렇게 그리고 2편 이거 딱 보이기 쉬우시죠? 2편이 28% 정도 나오고 그리고 3편이 12% 그리고 4편이 15% 5편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나머지가 20% 이제 20%. 그러니까 28%가 나오는 2편 그리고 20%가 나오는 6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회를 하는데요. 4회를 하는데 2편 부분과 6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해요. 7급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론 빼면은 퍼센트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강 일정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1편하고 1편 부분에 있는 2018년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급 추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문을 풀고요. 근데 2편이 많기 때문에 양이 다음 주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2편 그리고 3편은 상대적으로 2편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 3일차 다다음 주에 4편, 5편 가고 마지막 날에는 쟁송 파트를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지금 이거는 일단은 완벽한 문제풀이 강의는 아니에요. 개념을 일단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문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시는 거세요. 아셨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법 통론입니다. 1편.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1편이 여러분 우리 책이 편장절로 구성이 돼 있어요. 편장절. 네, 우리 1편 중에서 3장까지 있거든요. 3장까지 이제 몇 프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분석을 해 놨고. 그리고 이거 타입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론 부분에 출제가 되는 얼마나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조문, 판례, 종합, 사례 이렇게 얼마나 출제가 되는지 이제 퍼센트를 적어놨습니다. 역시나 판례 부분, 여러분 판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례를 꼼꼼히 보셔야 되겠다. 항상 공부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갖고선 보시기 바래요. 요즘에는 판례가 본문에 있는 법리를 조금씩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천천히,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좀 꼼꼼히 보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래요. 나중에 그래야지 회독을 돌리실 때 이게 빨리빨리 이해도 되고요. 암기도 빨리 됩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암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아예 안 되면은 암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조금만 틀어서 나와도 틀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다, 노력을.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뒤에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간 부분에서 앞뒤 섞여서 나오거나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배운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분석표는 저희가 PPT 자료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빈출 개념 특강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개념. 여러분 이거 공부 많이 좀 하신 분들은 요게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아시겠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리, 비례 원칙 가장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전에는 사실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리, 불문 법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란 무엇인가, 성문법을 지켜야 되고 불문법도 지켜야 돼요. 불문법 중에 하나가 행정법의 일반 원리. 불문법이 뭐죠? 조문이 없어요. 법전에 없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명문에 아주 비례 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례 원칙이 있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리 조리라고도 하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첫 번째 비례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신뢰 보호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평등의 원칙, 네 번째 자기구속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그리고 여섯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례 원칙은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형량을 한다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한다. 예를 들어 공익이 더 크다 하면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거고, 사익이 더 크다 그러면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형량을 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형량.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 보호, 사익 측면이에요. 사익 측면. 기득권. 어떤 국민이 어떤 처분이 어떤 견해 표명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그걸 믿고선 어떤 자본 투하라든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어떤 본허가라든지 그런 걸 신청을 했어요. 본래 허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랬는데 거부 처분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안 좋은 처분, 원하지 않는 처분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에 이제 나의 신뢰를 침해하지 마라. 그렇게 다투는 경우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런 거 있죠. 그게 평등의 원칙. 합리적 차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한다. 그게 이제 평등의 원칙이고요. 네 번째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자기가 한 거에 구속된다는 거야. 행정청이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종전부터 해왔던 그 처분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그거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은 신뢰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또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분을 받았어, 어떠한 처분을 해주면서, 그 처분을 해주면서 이상한 거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 반대급부를.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해주면서 뭐 점용료를 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기부 체납 증여를 하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것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데 그 반대급부가 주된 행정행위, 원래 해주는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 관련성. 어떤 행위와 반대급부 사이에 관련성,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시인의 성실의 원칙. 신의에 맞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례 원칙은 이제 요즘에 요거를 정면으로 묻는 문제는 없어요. 다 이제 판례 법리 안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또 질문이 있고요.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은 금반원의 법리라고도 하고요. 의의 이런 거죠. 의의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당구장 설치 허가를 문의했어요. 내가 당구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 허가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랬는데 행정청이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죠. 오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신뢰를 했어요. 이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당구장 설치에 허가 나온다는 거를 신뢰를 하고 자본 투하를 했죠. 여러 가지 집기도 사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정식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거부를 한 거예요. 허가 거부. 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그랬을 경우 갑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거부 처분 취소성을 제기하죠. 이 거부가 나왔으니까. 허가 거부. 거부 처분 취소성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에서 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권리 구제 방안. 신뢰 보호, 나의 신뢰를 보호해달라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게 신뢰 보호 원칙에서 문제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언동. 이걸 믿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 신뢰를 했는데 이 신뢰를 한 데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신뢰 보호 원칙에서. 이게 의의예요. 믿었다. 그래서 자본 투하했다. 나의 신뢰를 침해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리고 실정법적 근거 법에 이 신뢰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법이 어떤 게 있는가? 국세기본법에 제18조 3항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요. 소급표. 그러면 소급하지 말라는 건 왜 하지 말라는 거죠? 기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잖아. 종전부터 해오던 관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과세와 관련해서 세금. 국세기본법 세금이에요. 세금.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있고요. 행정절차법 제4조 2항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해야 된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모아면 안 된다?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기득권, 신뢰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관행, 신뢰죠. 관행. 여태 있어 왔던 거. 그죠? 신뢰. 그래서 새로운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이고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다라고 보면 되세요. 이렇게 국세기본법은 요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조금씩 바뀌어 있냐면 이거 국세기본법은요. 행정청은 세법 등의 해석이라고. 세법. 국세니까. 그리고 세법 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한테 받아들여졌을 때는 뭐 이렇게 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뭐 하면 안 된다? 과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종전에 있었던 관행을 존중해라 라는 거죠. 관행, 신뢰. 이제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이유가 보시면요. 올해 지방직 9급 지문에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예, 그러니까 실적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도 물을 수가 있어요. 예, 행정절차법 4조 2항 아까 봤던 거, 그리고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것도 역시나 실적법적 근거가 된다. 예. 관행과 사실은 아까 이거 똑같이 체크를 했었는데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요거는 법적 확신이 있다는 거. 법적 확신. 예, 법적 확신. 법적 확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정 관행을 이게 존중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는요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어요. 신뢰 보호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는데 신의칙서를 따른 판례도 있다. 우리 대법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건 부분은 아까 보셨던 당구장 설치 허가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그 당구장 설치 허가 신청을 해서 물어본 거, 당구장 신청을 하면서 물어본 거죠. 아 이게 설치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오케이 했잖아. 오케이. 그 오케이가 뭐다? 선행 조치, 공적인 권해 표명이에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잖아. 당구장 설치 허가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언동을 했죠. 그게 바로 뭐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선행 조치야. 행정청이 선행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갑이 뭐 했다? 신뢰를 했잖아. 아까 잠깐 기억해 보세요. 예, 신뢰를 했는데 이거는 또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여야 된다. 아까 요 두 개 중요하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신뢰를 했고 그리고 뭘 했다? 투하를 했어요. 자본 투하. 상대방의 처리 행위, 즉 갑의 처리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갑의 처리 행위. 예. 믿고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선 뭔가 해야 돼. 유용적인 걸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처리 행위를 해야 된다. 처리 행위. 그리고 나서 또 요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인과관계. 즉 이 선행 조치와 신뢰와 그리고 신뢰와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처리 행위를 했다. 요게 있어야 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아셨죠? 그게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네,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를 한 거예요. 행정청이. 그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극적인 요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준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까지 이제 적극적 요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소극적 요건 6번까지 있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또 제가 이게 성립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해놨어요. 두 문자 선보초인 후. 네. 필요하신 분 이런 게 있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선행행위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도 불려요. 똑같은 얘기고 중요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는 것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한테 뭐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책 사유라고 하고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리행위는 후행행위예요. 어떤 처리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정신적인 처리행위는 안 돼요. 기도했다. 그런 거 안 된다. 기도했다. 잘 되기를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자본 투하 행위를 해야 돼. 아셨죠? 신뢰를 해서 기도만으로 안 된다. 자본 투하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선행 조치와 신뢰 그리고 신뢰와 후행행위, 처리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선행 조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인과관계. 그리고 나서 행정청이 선행행위,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해야 돼요. 거부. 그런 것들 해야 되고 소극적 요건으로는 이게 반하면 안 된다. 딴 사람 공익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정리해서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요건을 볼게요. 여러분 선행행위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죠. 이거는 적극, 소극, 명시, 묵시, 적법, 위법,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불문해요. 이 선행행위. 아까 당구장 설치 허가 신청 문의를 했잖아요. 근데 오케이 했죠. 근데 명시적 언동이든 묵시적 언동이든 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적극적 행위든 행정청의 그 행위가 적극적 행위든 속적 행위든 뭐 자기든 부작이든 똑같고요. 그리고 적법하든 위법하든 또는 법률 행위든 사실 행위든 불문해요. 행정청의 선행 행위는 그 신뢰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셨죠? 불문한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제 무효 행위여서는 안 된다. 행정청의 그 행위가 무효여서는 안 된다. 무효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행위. 무효죠. 예, 무효죠. 그런 거 믿었다고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신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신뢰 대상이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요. 예, 행정청의 적극 소극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공적 견해 표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 원칙 뭐다? 행정청이 해야 돼. 행정청. 예, 행정청 의사결정 권한과 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보조기관도 가능하다. 보조기관. 예, 담당 보조기관 공무원들 공고 정부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 판례는 보조기관도 뭐 허가 담당 공무원들 보조 공무원도 포함해서 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실질에 따라서. 즉 실질이 뭐죠?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 실질 국민 입장에서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었는가? 믿을만 했는가? 그 처분 권한 유무가 아니에요. 처분 권한 유무가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저 사람이 진짜 처분 권한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 된다는 거야.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국민의 신뢰 가능성. 그럼 그게 공적 견해의 표명이 됩니다. 저희가 판례를 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문이 하나 또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선행조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죠. 선행조치는 반드시 관세 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비과세 비과세 관행이에요.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과세 할 수 있음에도 과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뭐다? 과세 안 하나 보다 하죠. 그거예요. 그거 묵시적인 언동. 그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 관청이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길죠, 여러분. 뭐 이 일을 뭐예요? 이를 선행조치,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이렇게 비과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 걸쳐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할 수 있고 그게 신뢰 대상이 될 수 있고 신뢰 대상이라는 것은 뭐죠?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선행 조치가 될 수가 있다. 신뢰 대상이에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거. 아셨죠? 이거 비과세 계속 과세 안 하나 보다. 그죠? 그것도 역시 그 관행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이 묵시적인 의향 표시도 그것도 역시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다. 아까 했던 묵시입니다. 묵시. 아셨죠? 묵시적인 것도 뭐다?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선행행위 공적인 견해 표명.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번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판례예요. 이거는 서울 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해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현역 임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잘못한 거죠. 딱 봤을 때도 그죠? 잘못한 거. 그러니까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한 거예요. 민원 봉사 차원에서.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거죠. 그럼 이거를 믿을 수 있었는가? 국민 입장에서 이거를 믿었어야 됐는가? 뭐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판례는 민원 봉사 차원에서 답변을 한 거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됐죠, 여러분? 이거 지금 현역 입용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기 알고 싶잖아. 그럼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돼? 병무청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셨죠? 병무청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믿을 수 있어. 그 왜 이거 믿었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냐? 그죠? 그러니까 요게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한 답변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준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잘 몰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상적인 질의였겠죠.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요거 민원 봉사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해당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야 됐다. 이런 판례고,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민원 봉사 차원 답변 요거 보고선 딱 답을 찾으셔야 돼요.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 안 된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계시고요. 네,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순진리의 사건, 이거는 보조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한 사안이에요. 요거 보조 공무원 보시면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뭐다? 이 토지를 매매해서 뭐 하려는 사람? 대순진리 건물. 종교회관을 건립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매매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 근데 궁금한 거야. 이게 여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그 토지가 어떤 토지였냐면 농지였어요. 농지. 그래서 농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농지를 대지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가를 물어봤어. 이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보조공무원한테 A라는 사람이 종교회관 건립을 해야 되니까 이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조공무원은 뭐라고 했다? 허가 가능하다.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 투하를 또 한 거예요. 종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단체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거부 처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거래허가 공무원, 저 보조공무원이 나한테 된다고 했다. 왜 이거 안 되냐? 그래서 다퉜겠죠? 뭐를 주장했을까요?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 여러분 결론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 이거는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예요. 보조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해서 신뢰보호 원칙 주장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아까 A가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문의했죠. 보조공무원. 근데 토지 형질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선 뭘 했다? 그 종교회관 건립하려고 자본을 투하했고, 그리고 나서 을한테, 지자체장한테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했죠. 허가 신청을. 그런데 장은 거부했다. 우량농지였다.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농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토지 형질 변경 이거 허가 처분을 해주는 데는 누구죠? 처분권이 있는 행정청은 여기 단체장이죠. 단체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 처분 해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저거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 대상이 인정될 수가 있다. 허가권자는 누구야? 단체장.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려면 단체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보조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다는 거.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허가권자, 처분권자가 아니더라도 보조공무원이더라도 공적인 견해 표명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 대법원은 선행조치를 인정했다. 보조기관 갑의 견해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조 공무원까지는 아니고 보조 기관, 그거 조금 보시면 종합병원 사건이라 해가지고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옵니다. 장관이 어떤 거를 신문에 어떤 거를 신문에 냈냐면 종합병원을 저기 의료 취약지 지역에다가 종합병원을 지으면은 그 병원에 5년간 국세 지방세를 면제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렇게. 그래서 갑이라는 의사가 그래? 의료 취약지? 그럼 홍천군 어떨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저 말을 믿고 병원을 세웠어요. 홍천군에 의료 취약지. 왜냐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하면 뭐가 된다?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중에 홍천 군수가 이 의사한테 지방세를 부과했어요.
면제한다는데 지방세가 부과됐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었다. 이걸 믿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받아줬죠.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시를 했다? 지방세 부과 권한은 장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보건복지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분권자가 아닌, 아까 행정청이어야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공적 표명의 주체는. 근데 보조공무원 또는 보조기관이라도 국민 입장에서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면,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다. 누구든 어떤 국민이라든지 그랬다면은 뭐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우리 판시를 했어요. 우리 판례가. 그거를 두 가지 조금 알고 계세요. 보조공무원, 보조기관의 의사표시도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다. 형식상의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 아셨죠? 처분권자가 아니더라도 처분권자가 아닌 사람을 믿었다 하더라도 뭐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다. 아까도 토지 형질 변경 허가권자는 단체장이에요. 근데 다른 보조공무원을 믿었죠? 괜찮다. 실질에 비춰서 판단한다. 그리고 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한다? 군수. 그죠? 군수가 부과한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었다. 그것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할 수가 있다. 국민의 신뢰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형식상의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서울시에서 이제 또 출제가 됐는데요. 행정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그죠? 국민 입장에서 믿을 수 있었는가?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었는가?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춰서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요게 우리 판례예요.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형식적인 권한 문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신뢰 가능성에 비춰서 실질을 보셔야 돼요. 실질. 공적 견해 표명은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조치 부정한 판례에서 또 나왔어요. 부정한 판례. 이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사건인데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 하실 때는요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잘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건데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했던 거예요. 일단은 갑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행정청한테.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어떤 걸 해주냐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적정 부적정 통보를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적정 통보를 해줬던 거예요. 적정 통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정 통보를 받으면은요 그 일정 기간 내 뭐 2년이면 2년 동안에 뭐 덤프 트럭도 사고 집기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허가를 신청하는 거야 나중에. 본허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으면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본허가를 따로 신청을 하는 게 이게 폐기물 처리 절차예요. 허가 받는 절차.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적정 통보 받았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자본을 투하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사고선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이 사람이 하려는 그 폐기물 처리업이 어디 위에 있냐면 농림지역에 있어요. 농림지역. 근데 농림지역은요. 공장 부지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 건물 못 지으니까 용도 지역을 갖다가 이 건물의 이름을 건축물의 이름을 용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다? 도시 지역으로 바꿔야 돼. 도시 지역으로. 그래서 이 농림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폐기물 처리업 이게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농림 지역에는 공장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다? 행정청한테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걸 했어요. 행정청한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행정청은 거부를 했어요. 거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부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다툴까요?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 사람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나 적정 통보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했다?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적정 통보고, 이거는 저기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 신청이잖아. 그러니까 이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 시설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번호가를 신청하라는 의사표시이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이제 우리 그 판례의 주안점이었는데, 본안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정 통보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뭘 해주겠다는? 국토 이용 계획까지 변경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는 국토 이용 계획까지 변경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폐기물 관리 법령과 국토 이용 관리 법령은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적 견해 표명을 갖다가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토 이용 계획까지 바꿔주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볼 수가 없다.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금 했죠?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왜? 이거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근거 법령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적정 통보지. 앞으로 본허가를 신청하면은 나머지 요건을 심사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 사전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게 국토 이용 계획까지 바꿔주겠다. 그 의사표시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거는 이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뢰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죠. 그게 이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데,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 보호가 안 된다. 뭐 기책사유 부정행위 같은 거, 뭐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다 있는데, 적극적 행위 사기, 강박, 허위 신고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나의 신뢰를 보호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소극적인 것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나의 행동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여러분, 우리 판례는요, 중대한 과실, 고의랑 똑같이 봐요. 고의로 고의로 이런 어떤 행위를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경우도 역시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 요거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넌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너는 진짜 주의 의무를 정말 위반해가지고 넌 주의를 너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실로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알 수 있었는데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근데 그게 중대한 과실이다.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다. 즉 고의랑 비슷하다. 알 수 있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럼 네 탓이다. 아셨죠? 네 탓이다.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사안이 있었어요. LPG 충전소 허위동의서. 이거 제목만 봐도 여러분 허위동의서 귀책 사유 있죠? 이게 이러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LPG 충전소 허가 신청서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허위 신청을 한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네, 동의를 받지도 못했는데 동의서를 위조한 거다. 그래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행정청이 뭐했다? 허가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뭐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거 뻥이네. 뻥이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 없다는 걸 알아채고선 허가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종전에 허가했잖아.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종전에 허가했잖아. 그럼 갑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갑의 신뢰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허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허가처분 취소소송.
말이 어렵다. 취소처분 취소성을 제기해서 신뢰 보호를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다. 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책 사유 있다.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요겁니다, 여러분. 신뢰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역시나 귀책 사유예요. 아셨죠? 중대한 주의무 위반이죠. 여기 계시고 이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가는 정당한 이익 형량에 의한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 사후에 선행 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위나 사실 은폐 등이 있는 경우 막 동의서 위조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게 신뢰 보호 꽤 많이 나오죠. 여러분 꽤 많이 나온 거예요. 건축주 건축사 사례. 이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주예요. 그리고 위임인이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건축사고 위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뭐를 위임받았냐면 설계를 위임받았어요. 건축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하고 여기 설계서를 제출했어요. 갑한테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건축사가 건축 한계선을 과실로 간과한 거야. 건축 한계선을 과실로 간과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철거 명령 나올 수가 있어. 철거해라. 근데 이거를 건축 한계선을 과실로 건축사가 간과를 한 그 설계서를 제출한 거예요. 넘어가는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설계서를 제출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갖다 어떻게 했을까? 행정청한테 다시 그대로 건축허가 그걸 첨부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행정처도 몰랐어. 허가를 해줬어.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다? 건축 한계선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철거 명령이 날라왔어.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여기서 나는 몰랐다. 그죠? 나는 몰랐다.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여기 허가 해줬죠. 좀 전에. 그러니까 갑이 신뢰 보호를 주장하는 철거 명령 취소성을 제기한 다음에 본안에서 뭐다? 나의 신뢰를 보호해달라. 왜? 나는 몰랐다. 수의민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줬죠. 우리 판례는 수의민의 과실은 너의 과실이리라 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 보호해줄 수 없다. 왜? 귀책 사유 여부는 이 신뢰 보호를 주장하는 이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즉 갑뿐만 아니라 수의민, 대리인 등 모든 관계인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신뢰 보호를 주장하는 그 자신의 그 스스로의 귀책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수의민, 대리인, 관계인 내 귀책 사유도 다 포함해가지고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요. 수의민의 귀책은 뭐다? 위임인의 귀책이다. 아셨죠? 요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귀책은 누구다? 본인의 귀책이에요. 그죠? 그거. 관계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귀책 사유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귀책 사유 유무. 그죠? 귀책 사유 유무. 정당하다. 선행 조치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귀책 사유 유무. 즉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 여부.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상대방이 그 신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주장하는 사람.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의민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아까 건축사의 귀책은 또다 건축주의 귀책이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한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 나왔고요. 네, 이제 자기구속입니다. 여러분 자기구속. 자기구속 원칙. 여러분 자기구속은 누가 누구한테 구속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자기가 한 거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이제 재량행위 영역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재량행위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어떤 처분을 재량행위 영역에서 어떤 처분을 계속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뭐다? 관행이 성립되었어요. 관행이. 재량행위가 계속 어떤 관행이 성립된 거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종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자기구속 원칙. 포인트는 이제 재량행위다. 그리고 관행, 동종 사안 같은 처분을 해야 할 의무. 기속행위에서는 아니에요. 기속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 같은 게 사실은
이런 따질 실익이 없죠. 예. 법에서 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니까. 그러니까 요게 재량행위가 관행이 성립됐다. 그러면은 동종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기구속의 원칙. 재량행위라는 요건에서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 특히 이거는 재량준칙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재량준칙. 예. 계속해서 여러분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에요. 행정사무처리 지침. 예. 계속해서 어떻게 해온 거야. 재량행인데. 거기 이제 재량준칙 우리 뒤에서 또 재량준칙이 어떤 건지 보고요. 재량준칙에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행정관행이 이게 있어야 되는가.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있어야 되는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 선례가 여러분 관행이에요. 관행 필요설, 관행 불효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 선례 불효설은 이거는 앞으로 관행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직 관행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얘기야, 얘기. 근데 우리 통설 판례는 선례 필요설이다. 이유인즉 이거죠. 선례가 관행이 없음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에 여러분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이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국민이 수범자가 아니라 누가 수범자다? 공무원이 수범자야. 공무원 서랍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셨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람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이것도 재량준칙도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안 된다.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자기구속 원칙을 곧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법규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는 거예요.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 내부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수범자라는 거고 대외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수범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되므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자기구속 원칙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 관행이 있어야 된다. 관행. 아셨죠? 재량준칙 플러스 관행이 있어야지 자기구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재량준칙 플러스 관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행에 구속되는 것이지 재량준칙에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동종사안에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보시면 행정에 자기구속 원칙 이거 또 나왔는데 자기구속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법리와 관련된다. 여러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요 주로 이제 재량의 통제법리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재량행위 영역에서 재량준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재량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재량행위.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행위가 관행이 성립된 거야. 재량준칙이 관행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행에 구속되는 거야. 행정청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셨죠? 이제 요거 이제 이게 나왔죠.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뭐다?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공표됐다. 공표가 관행이야? 아니에요. 그냥 공표가 된 거야. 공표된 것만으로 행정이 자기구속 이걸 인정할 수가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뭐가 성립된다? 행정 관행이 성립해야 된다. 관행. 이 경우에 이제 행정청이 자기한테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한테 그렇게 해오던 대로 처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재량준칙이 뭔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재량 행사의 통일성을 위해서 제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다. 처분 기준. 재량준칙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품위생법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업종 위반 시 영업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재량행위. 그럼 취소하라는 거야? 정지하라는 거야? 모른다. 처분의 세부 기준을 누구한테 정한다?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자? 불령으로 정한다. 이거 위임. 세부 기준은 불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령으로 위임을 한 거야. 취소할지 정지할지는. 그죠? 이게 효과가 재량, 그죠? 재량행위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령이 위임을 받은 거죠. 이게 불령으로 정한 거예요. 요렇게. 일반 음식점 이거를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하고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을 한다. 그 경우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하면은 1차 위반 2월 정지, 1년 내 2회 취소.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받고 단란 음식점 하고 있다. 업종 위반이잖아 다. 그 경우에 1차 위반은 1월, 1년 내 2회 6월 정지. 이게 뭐다? 세부적인 기준이야. 세부적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요. 여러분 법만 보면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어디에다 위임을 했죠? 부령으로 위임을 했죠. 이게 재량 준칙이에요. 네, 세부 기준. 처분의 세부 기준. 이거 공무원이 수험자예요? 국민이 수험자예요? 처분을 누가 해? 행정청이 하잖아. 행정청의 사무처리 지침이에요. 이게. 아셨죠? 이게 재량 준칙이에요. 왜 재량이죠? 법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취소하라는 거냐? 정지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했다? 이렇게 아래 하위법에서 정한 거예요. 이게 뭐다? 제적 처분의 기준, 처분 기준이다. 행정규칙 중에 재량 준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강남구 공무원은 뭐 이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1차 위반 뭐 취소. 1차 위반 취소. 근데 관악구 공무원은 1차 위반 1월 정지. 똑같은 법 위반을 했는데 어디는 그냥 취소 끝. 그리고 어떤 데는 6개월 영업 정지. 이러면 안 되잖아. 똑같은 법 위반을 했으면은 재량권 행사니까 재량행위니까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재량이 있잖아. 근데 어디 공무원은 어떤 처분, 어디 공무원은 어떤 처분. 이거 통일성이 없잖아. 똑같은 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행정규칙을 꼭 아셔야 돼요. 공무원 되셨을 때 행정규칙 모르시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규칙이다. 재량권 행사의 통일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처분의 기준. 그러니까 요게 재량준칙이 관행이 성립됐다. 이렇게 재량준칙이 관행이 성립됐다. 그럼 행정청은 자기한테 구속된다.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구속된다는 거. 반드시 그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럽니다. 법적 근거. 이런 법적 근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 저희는 자기구속 원칙을 하고 있고요.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 대법원 어디에 두고 있다 보냐면 자기구속 원칙의 법적 근거는요.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두고 있죠. 자기구속.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대법원도요.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구속 법리에 의한 재량준칙의 간접적인 대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량준칙이 간접적인 구속력이에요. 아셨죠? 간접적인 대외적. 그러면 직접적인 건 뭐죠? 관행. 계속 그렇게 해온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받지. 국민이 받잖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량준칙은 공무원 서랍 안에만 있잖아. 근데 그게 관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옆집에서 나도 1차 위반했고 옆집 1차 위반했는데 저 집은 6개월 영업정지 나왔다더라.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신뢰를 한다는 거야. 관행 때문에. 예, 여태 행정청이 그런 처분을 해왔으니까 신뢰를 한다. 그리고 평등 원칙, 평등. 쟤는 저렇게 처분했잖아. 왜 나는 그렇게 해? 그죠? 평등 원칙.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법적 근거가 돼요. 자기구속 원칙, 법적 근거. 예. 재량권 행사, 재량준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량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왜? 국민이 신뢰하고 있잖아. 그리고 평등, 그죠? 어떤 국민은 그렇게 처분하고 어떤 국민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르게 처분하면 안 되죠? 이게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기구속 법리에 의한 재량준칙 간접적인 거예요. 재량준칙 이거는 수험자가 누구다?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건 대내적 효력밖에 없어요. 대내적 효력. 그러니까 요거 다이렉트로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뭐를 거친다? 관행. 이 관행이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국민한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재량준칙에 직접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구속에 위반됐다는 거는 이 관행에 위반됐다는 관행. 재량준칙은 간접적. 이거는 간접적으로 국민한테 가는 거고 관행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 그래서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거예요. 간접적 대외적. 관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거고. 아셨죠? 네, 관행이 포인트다.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근거기 때문에 봅니다. 간접적, 직접적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고요.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 요거는 이제 자기구속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첫 번째 보시면 특수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의 평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 법 위반했는데 나도 위반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거죠.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민간연수원을 이게 숙박시설로 바꾸려면은 두 가지 허가가 필요해요. 용도 변경 허가. 용도라는 것은 이 건축물 이름이에요. 교육시설, 숙박시설. 이게 용도예요. 용도, 건물 이름.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숙박시설 할 거니까 숙박업 허가도 받아야 돼. 두 가지를. 근데 A라는 사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숙박업 허가만 받고 영업 중이야. 용도 변경 허가 안 받았어. 위협하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숙박시설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주장한다?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어떤 숙박업 허가만 받고선 이거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게 바로 불법의 평등이에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자유구속 원칙의 한계예요. 한계. 예.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또 나왔죠. 예, 반복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위법, 그죠? 위법한 처분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의 자유구속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아니죠. 예, 요것도 은근 많이 나옵니다. 은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거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인데 이거는 여러분 행정청이란 개념 하고요. 행정주체라는 개념 요거를 좀 나눠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청이라는 거는 스스로 그러니까 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기관들. 예, 무슨 뭐 세무서장,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장관 이렇게 기관들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예, 표시하는 기관. 예. 표시하는 기관, 뭐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 도장 찍는 게 표시한다는 거. 예, 요게 이제 행정청이고요. 그리고 행정주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다. 법 효과의 귀속주체예요. 법 효과. 그 말이 어렵죠? 예. 말이 어렵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되면은 그 월급 어디서 나와요? 가끔 뭐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에서 나오고, 그죠? 지방직 공무원 지자체에서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 주체예요. 아셨죠? 주인 아셨죠? 그래서 행정 주체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법 효과의 기속 주체, 주인 얘기 생각하시면 자연인 법인들.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 행정 주체 요 두 가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냐면 행정청은 항고소송이라고 있어요. 항고소송. 우리가 이제 저희가 소송 파트 가면요. 왜 항고소송과 주관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을 배워요. 근데 항고소송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처분을 다툴 때 항고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요. 그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뭐다? 행정청이 돼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 행정 주체는 피고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피고 적격 선택이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 주체는요, 우리 당사자 소송이라고 또 배운다 그랬죠. 처분이 아닌 경우에 이제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인데 그 당사자 소송에 이제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 주체는. 그러니까 행정청은 항고 소송의 피고, 그리고 행정 주체는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된다. 그래서 구별 실익이 있다. 근데 행정 주체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국가, 공공단체, 공무사학 사인. 그리고 이 공공단체라는 것은 공법인이라고도 하는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재단, 영주물법인 이런 게 있다. 예. 그냥 요것만 요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 근데 국가는 시원적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례적이다. 예. 국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행정 주체고 나머지는 전례적 행정 주체다. 예. 요게 있고 이거 꼬였다. 여러분 이게 지자체가 보통, 특별 이렇게 나뉘고요. 보통은 광역, 기초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조물 법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무삭 사인이라는 걸 제가 하려고, 공무삭 사인의 개념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에요. 네. 행정청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행정청 대신. 그래서 이 공무삭 사인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의 지위와 행정청의 지위를 두 가지를 다 갖는다. 예, 요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민영교도소 예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랑 비교 개념이 조금 중요하다.